관세 협상 타결에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외교 성과라고 호평했고 국민의힘은 관세의 수준은 적절하지만 대미 투자 규모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노력해 타결을 이뤄냈다고 환영했습니다. 필요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불응 관련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선거 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대기자의 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상호 관세는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막대한 투자 규모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군이 걸린 중요한 협상에서 실용 외교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기대에 값진 성과로 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원팀이 돼서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우리 기업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한미 간 산업 협력이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부 협상단과 함께 이재용,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력이 협상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5%라는 관세율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과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이 양보한 것 같다며 대규모 투자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도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안보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에도 쟁점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소식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데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서울구치소 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윤석열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못 온다고 했는데 교도소, 구치소 관계자 전문가에 의하면은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거라는 소견이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건 법을 피하기 위한 법꾸라지 성격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 접견 장소도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었고 경호상의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중인 독방에 좌우 독방도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남은 7월 국회를 민생개혁 2차 슈퍼위크로 만들겠다며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막혔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는데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내일이 안 되면 모레라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말이 들립니다. 정당한 입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와 지연 전술로는 민심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24시간 이후 한 건의 법안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추가 법안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이승진입니다. 이슈픽 천지영 개건 기자와 함께 미국 관세 협상 타결 소식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입니다. 미국이 통보한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조만간 그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협상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먼저 내일부터 부과가 예고됐던 상호 관세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일본과 EU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함께 맞춰졌는데 이 대통령실은 FTA에 따라 12.5%를 주장했지만 15%로 정해졌다면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 이 미국 측에서는 최선의 최종안을 내라고 압박했고 우리나라 측에서도 이 신임 장관들을 비롯해서 재계도 총출동하면서 힘을 쏟았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액을 약속했고 이 중 1,500억 달러가 한미 조선협력 펀드로 조성이 됩니다.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이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 또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미국 측에서는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말을 했고 이 대통령실에선 재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심이 쏠렸던 농축산물 협상에선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지만 이 쌀과 소고기 시장에 있어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노력해 타결을 이뤄냈다고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우 의장은 대미 투자에 한미가 상생할 수 있는 이 조선업이 포함된 것도 유의미하다면서 이 농축산 분야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도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우 의장은 국회도 초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정치권 반응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아니면 아쉽다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앞으로 한미 동맹이 더욱더 확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환영을 했고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규모가 너무 크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네, 민주당은 이 산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이 농축산물 분야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 농민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면서 이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민주당 산자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보다는 덜 내어주면서 이 동일한 관세 인하를 얻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15%라는 관세율은 적절한 수치라고 평가를 했지만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최종 합의문이 발표되는 점에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이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건지 또 다른 외교
외교 안보 차원의 이슈가 알려지지 않은 게 있는 건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아쉽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일본보다는 덜 내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미국이 철강 관세는 50%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의원 100여 명이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관세 협상으로 영향받는 산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 움직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4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본회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날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우린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고요. 이 국민의힘은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서 논의하자면서 이 속도전은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여야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으로 멈췄던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전을 내겠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무조건적인 반대와 지연 전술로는 민심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입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일단 입법을 통과시켜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다시 보자라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또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매우 무책임하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쟁점 법안은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지도부는 의원 전원에게 본회의를 전후로 국회 경내대기를 지시했고 필리버스터 주자도 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7월 임시회기가 본회의 다음 날인 5일 자정에 종료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의사를 드러낸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하루에 법안을 하나씩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일정 등을 고려해 8월 국회 본회의는 21일에 열릴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 전에는 법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어 늦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된다면 22대 국회 들어서도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20대 국회부터 필리버스터와 회기 쪼개기로 이렇게 여야가 대치하는 전국 계속 뭔가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이 국회가 무제한 토론, 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횟수 22대 국회에서만 7차례가 있었고 이 다음 주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헌정사상 첫 필리버스터는 1964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 나선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폐지됐다가 2012년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이 효과적인 저지수단의 역할을 하진 못했습니다. 2016년과 19년, 2020년과 22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필리버스터는 이어졌지만 2019년부터는 이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모두 무제한 토론이 강제 종료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보통 무제한 토론만의 형식을 띠는데 이 과반 의석으로도 종결이 가능하면서 사실상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이 국민의힘에선 지난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요건을 180석에서 200석으로 강화하는 법안과 이 필리버스터 요구가 제출된 이후에는 이 회기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 180석 이상의 찬성 의결을 필요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1년 넘게 두 법안은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시작한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당원 투표 적극 활용과
지구당 부활을 약속했고 안철수 후보는 청년 기업인들과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당권 주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 당권 주자들은 비전과 혁신 방안을 내놓고 당원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원 투표 적극 활용과 지구당 부활, 소상공인 지원 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권에 투쟁하는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반미, 친북, 극좌, 반기업, 부패 범죄 세력에 단호히 맞서 투쟁하겠습니다. 극우 몰이 선전선동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청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업가 출신의 인재 영입 확대와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 30%로 확대, 그리고 당내 청년당 창당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의 미래와 보수 진영의 생존을 좌우할 것이라며 통합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은 반드시 통합을 위한 혁신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반성과 성찰을 통한 처절한 내부 혁신 없이 통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당대표 후보로 올랐던 양향자 전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밖에 김재원 전 의원을 비롯해 김소연, 김근식, 김민수, 김태우, 하문경, 그리고 홍석준 전 의원 등도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유일한 현역 의원인 우재준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에서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과 6일 예비 경선에서 당대표 후보를 4명으로 추리고 22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스위스에서 열린 제6차 세계 국회의장 회의와 루마니아 공식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 의회 연대를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를 요청했는데요. 루마니아에서는 최고위급 인사들과 방산, 원전, 인프라 등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장정연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의회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세계 국회의장 회의에서 토론에 나선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헌정 질서를 회복한 과정을 설명하며 시민의 참여와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힘은 주권자 시민의 참여와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결합할 때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세계가 직면한 전쟁과 기후위기, 정치 양극화와 불공정,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의회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같은 초국경 과제는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없다며 글로벌 현안에서의 의회 연대와 경험 공유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와 인공지능과 같은 초국경적 과제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갈등을 중재하고 각국 의회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 의장은 우리 국회의 탄소 중립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각국 의회가 입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해 가자고 독려했습니다. 상징성 높은 기관인 의회가 탄소 중립을 선도함으로써 기후행동의 전 사회적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글로벌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글로벌 문제 해결의 실질적 통로로 의회 외교와 다자 협력 강화에 주목한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평화는 만드는 것입니다. 강이 아무리 얼어붙어도 얼음장 밑에 물은 흐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의 창구는 열어야 합니다. 회의 기간 우 의장은 참여국 의장들과 의회 외교와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도 집중했습니다.
특히 일본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을 만나 평화, 경제, 역사의 세 가지 축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며 양국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스위스에 앞서 방문한 루마니아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상하원 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과 방산, 원전, 항만, 물류 등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K9 자주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 산업으로 루마니아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체르나보더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등에 따라 루마니아에 진출하게 될 우리 기업 인력의 체류와 안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여야는 최근 의정부와 울산 등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단순 괴롭힘이 아닌 중대 범죄 사건이자 공권력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는 두 사건의 피해자 모두 공권력의 보호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스토킹 반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과 공권력 대응의 실패를 보여주는 비극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수차례 신고에도 미온적 조치와 실효성 없는 신변 보호 시스템으로 인해 또다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가해자 격리 중심의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위원장은 관련 토론회에서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역차별을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외국인 실거주자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허가하는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3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관세 타결 이후 과제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다행히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그 이면의 내관과 새로운 과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치권 역시 평가와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관세 15%면 대미 자동차, 여타 수출이나 이런 문제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평균적인 스탠다드로 합의했다라고 보고 추가적인 진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한미 간의 관계에 파란불을 키우고 갈 수 있게 됐다.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보면은 애그리컬처가 포함이 돼 있는데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습니다.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언급한 점을 지적을 한 건데요.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트럼프와의 발표와 다른 이유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강조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의원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나 방위비 분담금 등을 고려하면 똑같은 15% 관세는 오히려 우리가 손해라고 지적을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관세율을 더 줄여야 한다고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일본에 그냥 그것을 따랐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일본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오히려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협의된 15%보다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결론까지 이끌어내면 그건 더 우리에게 좋은 일이겠죠.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나 국방비,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의 내용은 전혀 다뤄지지 않은 만큼 향후 예정된 한미회담에서 무엇보다 안보 이슈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추후에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데 품목 관세가 있으면 다른 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적시해 놨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는 15%로 확정됐지만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는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이번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역시 구체적인 투자 분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주라는 기간을 감안하면 광복절 전후로 예상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협상을 비롯한 한미 간의 실질적 협의를 구체화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개파 대리전입니다. 국민의힘 8.2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된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이처럼 최고위원 후보가 다 추려진 상황인데요. 잘 닦여진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발도 빠지지 않는 진흙탕길에서 출발하는 지도부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고행길이 되더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후보들 중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적지 않은 점도 눈에 띕니다. 이처럼 마치 찬탄 대 반탄 간의 개파전 대리 양상 흐름 또한 감지가 되면서 각자 물밑으로 당대표 후보와 교감하면서 노선을 맞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전당대회 선관위는 당원 제88조 3회 개파 불용 규정을 근거로 러닝메이트제를 공식 금지한 바 있습니다. 개파 갈등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결국 물밑 연대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혁신파 후보로 당대표 도전에 나선 안철수 의원은 최고위 후보들 면면에 우려를 표하면서 상식과 혁신에 공감하는 인물들의 최고위원 출마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 또한 설화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후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에 해당 행위를 하거나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허접부라든지 기준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서류 심사 외에도 여러 가지 행동들, 과거의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제 전국 순회 등 당원 표심을 겨냥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데요. 개파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국민의힘 전대 국면이 혁신 갈등, 극우 논란 등의 논란을 잠재우고 과연 컨벤션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고요. 네. 또 국회에서는 다음 주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정면 대결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 가지고 토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 무역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상호 관세율은 당초 25%에서 이제 15%로 내려갔고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제 총평이 실용 외교라고 이제 호평을 했고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 시한에 이제 쫓겨서 많이 좀 양보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이 오늘 협상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오늘 협상 결과를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선 이게 협상이기 때문에요. 네. 주고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준 부분도 있고 미국이
뭐 우리한테 네. 또 제공한 부분도 있고 이럴 텐데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교적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인지 아니면 그 실체적인 무슨 그 사실관계가 뒷받침이 되는 건지는 아직은 최종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꽤 만족하는 것 같아요. 만족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양보를 많이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도 또 뭐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크게 불만을 갖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해지는 대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EU나 일본하고 이미 했던 협상 결과가 있잖아요. 네. 저는 아마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협상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했다 정도로 평가합니다. 무난했다. 네. 전체적인 뭐 양쪽의 평가는 일단 뭐 큰 산을 넘었고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우리의 그 농축산물 포함해서 뭐 좀 전면적인 개방이 있었다고 하고 또 우리의 입장은 좀 온도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개방이 없었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쌀하고 쇠고기는 뭐 우리가 지켰다 이렇게 네. 우리 정부에서 그런데 그럼 뭐 다른 품목이 뭐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가장 나쁜 게 이번에 타결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불안정한 상황에서 25% 관세 그냥 8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일단 그걸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일단 상황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자체가 시장에는 굉장히 뭐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크게 보면 그런 거고요. 다만 이게 야당에서 이제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좀 심한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약간 뭐 강도처럼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모든 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도 예외일 수 없고 다만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좀 봐줄 줄 알았더니 뭐 그렇게 뭐 별로 봐주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좀 더 가혹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협상이 뭐 잘 됐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나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철저하게 뒷받침을 잘 해주고 우리 국민을 좀 안심시키고 뭐 이런 태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철저하게 성실하게 이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2주 안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대미 투자 분야 그리고 이제 액수를 더 추가로 논의할 거라고 이제 내다봤는데 쟁점으로 이제 떠오른 그런 의제들이 투자 분야의 액수 그리고 이제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안보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질지인데 이런 부분 한미 정상회담 이제 앞으로 또 주목해야 될 또 이제 추가로 떠오른 상황인데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게 그 논의가 그러니까 저게 조금 애매한 게요. 그동안에 우이성락 안보실장이 미국 갔다 오고 뭐 그런데 성과가 지금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근데 안보실장인데 미국 가서 정말 그 방위비 분담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얘기했을 거거든요. 의견이 접근됐든 아니면 서로 평행선을 달렸든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참 기자 생활 오래 해봤지만 정상회담 준비를 2주 만에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잠깐 뭐 그냥 조우하는 게 아니라면 사전에 조율됐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전에 조율이 됐거나 아니면 뭔가 아주 구체적인 그 수치만 남겨놨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2주 안에 뭐 방위비 분담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 실무 협상을 해서 뭐 저 양국 대통령이 타결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발표 안 된 어떤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문제에 관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 안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양국 간에 뭐 국방부 차원이든 외교부 차원이든 뭔가 지금 그
아주 구체적인 협상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다만 그 양국 국민이 지금 알지만 못하고 있을 뿐이지라는 짐작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2주라고 그랬으니까 2주 안에 정말 그러면 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데. 근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2주 안에 열린다면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이번에 그냥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또 못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하여튼 여러 가지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추가로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 현장 기자들이 알아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짜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를 하셨는데 오늘 그 타결된 그 지점에 대한 게 발표가 안 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뭐 더불어서 말씀을 하셨네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지금 이 시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본래 사업가죠. 그래서 이제 거래의 기술, 특히 이제 그 트럼프식의 어떤 벼랑 끝 전술 같은데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 뭐 보통 사람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참 상대하기가 참 버거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카드가 훅 우리 옆구리를 들어올지 지금 알 수가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상회담은 이 관세 협상하고 또 약간 차원이 다른 쟁점들이 아마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방위비 문제나 이런 게 쟁점이 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어쨌든 미국 한미 관계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죠. 일본하고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외교안보노선 그렇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계 개선한 거를 그대로 이제 이어받겠다 이런 입장 천명을 했고요. 지금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도 걱정은 되지만. 뭐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회담하고 뭐 노딜 선언을 하고 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고요. 아무튼 우리 정부,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철저하게 준비는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 안에 열릴 것이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으니까 뭐 열릴 가능성은 열릴 겁니다. 예, 열릴 거라고 보시죠. 예, 그건 뭐 그걸 깨지는 않겠죠. 다다음 주 그럼 목요일까지는 열릴다고 보면 그때 이 시간에 관련한 이야기를 또 나눌 수가 있겠네요. 글쎄, 그거는 당일에 따끈따끈한 논의를 갖고 단언하기가 좀 어렵죠.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국회 상황으로 이제 좀 돌아와 보면 민주당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그러자 이제 민주당이 시급성을 고려해서 방송법을 먼저 처리할 걸로 가닥을 잡아놨습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있을 상황인데 다음 주 본회의 상황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일단 양쪽에서 다 입장 정리를 끝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러고 명단을 이미 다 짜놨다고 합니다. 공개만 안 하고 있죠. 또 민주당에서는 그 전에 했듯이 이렇게 잘라서 살라미 전술. 예, 살라미 전술이죠.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그럴 힘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번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걸 늦출 이유가 없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안에서 확인되는 기류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양이 좀 좋지는 않아요. 이게 정권 바뀌고 여야가 좀 대화하고 이렇게 뭐 좀 내용상 타협도 좀 하고 전에 상법 개정안 통과했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필리버스터에서 24시간마다 뭐 강행 처리하고 이 모습을 이 무더위에 우리가 봐야 되는지 좀 굉장히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여야가 다 지금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협상이나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답답한 상황. 민주당의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펼쳐질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8월 22일 네. 대표가 선출되니까요. 네. 그 중간에 민주당 대표는 선출됐지만 국민의힘 대표는 선출되지 않은 기간에 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열리는 다음 달 2일의 이 상황, 이것도 하나의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8월 2일에 선출이 되면요. 네. 선출되고 나서 일요일 하루 지나고 월요일부터 이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이른바 민주당식으로 그 얘기하자면 개혁과제 본회의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서 양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마 밀어붙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뭐 방침이 정해져 있다 그러는데 결국은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가고 뭐 이제 쪼개기 등 여러 가지 기법이 동원되겠죠. 그러면 결국 대충돌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국민의힘도 지금 대표 경선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뭐 국민의힘이 다른 무슨 그 융통성 있는 전략을 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충돌 국면.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 총선에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충돌 국면이었죠. 그 국면이 반복적으로 또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아마 국민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필리버스터 이야기는 뭐 잠깐 두 분의 생각 뭐 짧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무용론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 지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국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수 정당에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무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좋기로는 원내대표들이 잘 합의를 해서 특히 이제 그 법안은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가장 잘 압니다, 내용을. 그래서 그분들이 좀 절충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좀 뭐 이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내용을 지금 다 뭐 속도 있게 이렇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게 온당한지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도 야당하고 합의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죠. 네, 소수 야당에서 할 수 있는 뭐 유일한 좀 몸부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아니 지금 국회법이 그 보장하고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그 무슨 뭐 동물국회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이런 게 없이 결국 완력으로 그 야당 의원들이 뭐 달리 그 수단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못하게 또 제도적으로 막아놨으니까 이제 거기에 조금 이렇게 물꼬를 좀 터놓은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절대 소수인 야당으로서는 그런 필리버스터 같은 거라도 동원해서 어떤 저지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 정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도 정치의 과정이고 필리버스터로 그걸 그 지연시키고 막는 것도 과정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양당의 그 정치 과정, 대처 과정을 보고 그래도 누가 조금 낫다 뭐 이런 정도를 이제 판단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거기에서 더 이상 뭐 어떻게 벗어날 수가 저는 없을 거로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좀 가급적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쪽에 국민들의 시선이 더 쏠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해보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뭐 그 기대가 별로 그렇게 성과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예. 좀 덧붙이면 양당 좀 강성 지지층들이 너무 전국을 주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 상황이면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정치 협상을 해야 돼요. 이 중요한 거니까 뭐 이게 대통령하고 여당 마음대로 100% 해서 강행 처리하는 것보다 네. 뭐 한 60-70% 하고 또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 한 30-40% 이렇게 들어주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표들도 좋고 원내대표도 좋습니다. 이렇게 정치 협상을 통해서 풀어가야 제일 좋은 방안인데 지금 사실은 정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 지 너무 오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제 앞으로 야당 국민의힘에서 대표로 새로 선출되는 정치인이나 좀 과거에 그 아름다웠던 우리나라 정치 네. 그때 장면을 좀 떠올려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황 이야기를 좀 포인트만 짚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원샷 경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될 텐데 정청래, 박찬대 후보 2파전입니다. 전대 룰이 이제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그리고 여론조사 30%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앞서 이제 정청래 후보가 초반에 좀 앞서가는 상황에서 폭우로 원샷 경선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과연 이제 좀 누가 당대표로 선출될지 이번에도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제 궁금해서 민주당 의원들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데요. 이제 의원들은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좀 숫자가 많은 편인데요. 네. 그분들도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초반에 충청하고 영남은 이미 그 투표해서 개표를 했거든요. 그때 너무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의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는 아니 뭐 끝난 거 아니야? 그냥 정청래 후보한테 그냥 몰아줘서 뭐 제대로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을 당원들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의원들이 그 설득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원들의 영향권에 있는 대의원들은 아마 박찬대 후보가 좀 표를 많이 얻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게 이제 박찬대 후보를 돕는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정청래 후보가 좀 많이 앞서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호남과 수도권 뭐 포인트라고 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권리당원이 이제 55% 결국에 이제 권리당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죠. 네. 처음부터 그렇게 판단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리당원이 55%를 반영하니까 권리당원에서 만약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대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두 번의 순회 경선에서 사실은 정청래 후보가 압승을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고 지금 요즘에 각종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에서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앞서요. 그런 걸 보면 뭐 결국은 이제 그 대의원에서는 뭐 박찬대 후보가 조금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그 유리하다고 하는 그 대의원은 15% 반영 비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그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에서 난 격차를 이 대의원에서 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판세가 지금 그대로 그냥 뭐 약간 좁혀지는 정도 단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두 분의 생각이 이제 한 지점으로 수렴이 되는 것 같은데 모레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어제부터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8월 22일에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0일 넘게 남은 상황인데 이 지점에서 좀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자꾸 언론에서는 이제 찬탄 반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지금 앞으로 20일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새로운 기류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새로운 기류라면 찬탄 반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 국민의힘을 위해서 정말 찬탄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으냐 반탄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으냐 이게 아니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정말 약간은 중립지대에 신선한 사람이 되는 게 좋으냐 아니냐 아마 그쪽에 관심을 가진 국민의힘 지지층도 저는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판도가 지금과는 달라지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후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누구라고 딱 찝어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조경태 의원 또 주진우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선전을 해서 국민의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보수 진영 전체나 국민의힘의 재건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도 역시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됐네요.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한미 무역 협상 얘기를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최종 합의문이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어찌 보면 얼개만 나온 거예요. 얼개 정도라고? 얼개 정도만 나온 거예요. 근데 최종 합의문을 봐야
아 이게 정말 잘 된 건지 아니면 일본이나 EU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한 조건으로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네. 제가 궁금증을 키운 한미의 무역 협상을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8월 22일 국민의힘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하는데요. 지금 네. 후보보다도 더 언론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한길 씨. 네. 그래서 이분이 무슨 면접을 하겠다 그러고 이분은 정작 본인은 뭐 출마할 자격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후보 면접에 응하겠다, 응하지 않겠다 이걸로 후보들이 막 갈리고 이게 참 딱해요. 진짜 이러다가 전통의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이거 망해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 줄 논평은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상황인가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들어볼까요? 저는 뭐 굉장히 극단적인 그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만약에 그걸 지지하면 국민의힘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거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갔을 경우에 국민의힘 희망이 없다고 보죠.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대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